중국의 뛰어난 문명은 전 세계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무려 1000년 동안 그 규모와 기술적인 완성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킨 것이다. 중국의 문명은 기술 혁신의 모태였다. 그 중에도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온 유산이 존재한다. 바로 기술 혁신의 정수를 꼽히었던 전쟁 기술이다. 60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최고의 고대 문명 국가였던 중국은 오늘날에도 최대 군사 강대국으로 손꼽힌다. 특히 6000년간 발전을 거듭해온 무기 제조술은 놀라운 기술 혁신의 역사를 보여준다. 최근 연구에서 현대의 무기 중 다수가 수천 년 전 존재했던 중국 무기에 기원을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고대 중국의 군대는 소총과 지뢰는 물론이고 마을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대형 쇠뇌까지 사용했다. 그리고 적진에 불을 뿜는 강력한 화염방사기도 존재했다. 또 고속 대포와 적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소위탄까지 전쟁에서 선보였다. 심지어 자주식 미사일까지 존재했다. 이와 같은 고대 무기는 현대 군사 장비에 버금갈 만큼 세월을 앞서간 발명품이었다. Most of the weaponry used in modern warfare has its roots originally in China. 중국의 무기 기술자들의 무기는 수천 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The Chinese throughout a lot of history have been at the absolute cutting edge of military technology. 놀랍게도 고대 중국인은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군사 장비와 유사한 화약과 전투 로켓까지 개발했다. It's certainly one of their major contributions, for better or for worse, to the history of the world. There's no doubt that through a lot of history, the Chinese have been the greatest military innovators on Earth, and their technology has certainly been at the absolute forefront. 기원전 400년경 중국은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몇 개의 소국으로 나뉜 채 서로 패권을 놓고 다투는 형국이었다. 이들 중 주변국을 통합한 소국은 원대한 포부를 달성할 수 있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것이다.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각국의 무기 기술자들은 전쟁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청동기를 맞이한 기원전 800년경의 중국에서는 검을 들고 싸우는 백병전으로 전투의 승패를 갈랐다. 이에 중국 대장공들은 혁신적인 야금술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예리한 날을 제조해 도끼와 칼, 검 등의 다양한 무기를 생산했다. 당시 중국의 검 제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다. 탄소와 쇠를 혼합해 단단하기 그지없는 날을 제조한 후 예술성이 돋보이는 자루와 결합했다. 또한 날을 보다 효과적으로 냉각시키기 위해 중앙을 내열 소재로 코팅해 날의 중심보다 끝이 빨리 식는 풀물을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매우 견고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탄생했다. 야금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조하는 날의 길이도 점차 늘어났다. In the kingdom of Qin, swords became longer, about 36 inches, and this gave a good advantage in combat. 당시 유럽의 검 길이는 길어야 70cm도 못 미쳤다. To make long swords, advanced technology was needed to assure their sharpness and flexibility. 검 제작자는 금속의 화학적 특성을 익히고 특히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치는 크롬 도금에 정통해야 했다. 그래서 견고함과 내구성이 뛰어난 검이 탄생되는 것이다. The sword still shines and has not gone rusty after 2,200 years. This is a result of the chromium plating on it. 중국의 검 제작자들은 어떻게 8개의 면에 고루 크롬 도금을 했을까? With no electricity 2,200 years ago, the chromium plating must have been done by a chemical method. Something rich with chromium was wiped on the weapons, or the weapons were buried with chromium and heated up. 아직 확실한 답은 모른다. 하지만 2000년이 흐른 현재까지 중국 검의 예리함은 면도날에 버금갈 정도이다. 가까운 거리의 경우 숙련된 무사는 무려 1,400kg에 가까운 위력으로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갑옷과 살은 물론이고 뼈까지 잘라내기에 충분하다.
Each sword has 8 surfaces, and every line on each surface is beautifully crafte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blades are really sharp. This is actually as sharp as a razor. 중국 시핑의 당시 검 제조 공장에서는 기술자들이 아직까지도 2000년 전 방식 그대로 고수하며 예술적인 검을 만들고 있다. 쇠를 탄주할 때도 오직 공기와 순환을 이용해 불물을 1130도까지 가열시킨다. 그리고 검을 무거운 망치로 내리치는 과정을 통해 날을 얇게 만드는 동시에 견고함을 증대시킨다. 뜨임이라 불리는 이 공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견고하고 얇게 가공되면서 검의 위력적인 힘이 배가 된다. 예술적인 자루 제작에는 섬세한 공정이 요구되며 이 창조적인 과정을 통해 예술성과 파괴력을 동시에 갖춘 검이 탄생된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 이보다 긴 칼날도 존재했을까? 톰 리처드슨 박사는 영국 리즈에 위치한 왕립 무기박물관의 큐레이터로 이곳은 희귀한 군사 장비들을 보존 중인 곳으로 유명하다. 이 물건은 가장 독특한 고대 무기로 손꼽히는 꺽창이다. 아주 훌륭히 제작된 무기인 꺽창은 원래는 3m 길이의 자루 끝에 결합해 사용했다. 과거 꺽창은 무려 2500년 이상 전쟁터에서 용맹을 날렸지만 현재는 그 청동날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The fluke at the back of the blade passes through the haft, and the slots here on the back of the blade are intended to bind the blade onto the haft. 정확한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꺽창의 칼날은 백병전에서 무서운 위력을 발휘한다. 매번 휘두를 때마다 약 2700kg의 위력을 과시하므로 제대로 한 번만 가격당하면 치명타를 입게 된다. They're swung on very long hafts, and you can imagine the concussive impact of one of these blades swung on the end of a long pole. 서기 1000년경에 이르러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던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 또한 과시했다. 중국 기술자와 대장공들은 전문성을 앞세워 위력적인 무기를 개발했다. 동시에 화학 전문가와 연금술사들은 우연히 발명한 혼합물을 통해 인류 역사의 신기원을 창조했는데 이는 전술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현대의 군사 장비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고대 중국의 무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The first we hear about gunpowder in ancient China is actually from philosophical Taoist tracts. These were scientists looking for elixirs of immortality, and what they found was in fact the exact opposite. 화약은 전쟁의 판도를 새롭게 했다. The introduction of gunpowder was the first time that any kind of energy other than human muscle had been applied to warfare. Until that time, everything had to be done by either human or animal muscle. Gunpowder harnessed chemical energy, which could be released ove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d gave that enormous power into the hands of the military. The first place that happened was China. 인류 역사를 바꾼 물질인 화약의 제조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다. 무기학 전문가인 존 넬러의 설명을 들어보자. The basis of gunpowder and any sort of explosive is a fuel. In this case, the fuel is charcoal. We need to powder it, grind it down. In fact, it often works best to have a mixture of coarse and fine powdered charcoal. 그리고 숟가루를 정확한 용량에 맞춘 다른 두 화합물과 혼합한다. Mixed together and ground very carefully, you end up with your black powder. 존이 순은의 용기와 숟가락을 사용하는 건 강철이나 다른 금속의 경우 불꽃을 일으켜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안전조치인 셈이다. The three of them combined, mixed together, turn innocuous chemicals into the driving force of warfare for nearly 1,000 years. 우연히 화약을 발명하게 된 중국은 그 엄청난 잠재력을 깨닫고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중국이 화약 생산을 산업화한 사실은 서기 1040년 기록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하지만 초기 화약은 폭약보다는 가연성 화합 물질로 많이 활용되었다. Gunpowder has different properties depending on the exact proportion of its ingredients, and early varieties of gunpowder didn't explode, but they simply burnt at varying speeds. So that the most useful application at that date was either as an incendiary thrown from a catapult inside a soft paper casing that would burst into flames on impact, or a match which would continue to burn quite slowly for several hours and could be held in front of a stream of inflammable oil. 이후 중국의 무기 기술자들은 적절한 배합을 통해 화약으로 불꽃이 튀는 엄청난 위력을 지닌 신무기를 선보였다. 바로 화염방사기다. When the flamethrower was first used by the Germans in the First World War, it came as a terrible surprise to the Allies and was regarded as a particularly horrific example of the way that modern warfare was going. I think it would have been a surprise to anyone at the time to realise that flamethrowers had been in use for nearly 1,000 years in China. 화염을 투척하거나 발사하는 무기는 그 이전에도 존재했다. Greek fire had been in use for several hundred years before that, but the Chinese advance on this was to produce a continuous stream of flammable liquid. 이 고대 화염 방사기는 액체 연료를 처음 사용했던 무기다. This flamethrower is from the Song Dynasty. It was made to use gasoline, which had been used in China very early on. 액체 연료인 휘발유를 쓰므로 분사구로 화염 방사가 가능했다. This was then ignited at the muzzle by a piece of slow match impregnated with gunpowder. So this was not only the first continuous action flamethrower, but it was also the first known use of gunpowder in military technology. 영국의 인적이 드문 시골에서 고대 화염 방사기 복제품의 위력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고대 무기 전문가인 리처드 윈들리는 이 화염 방사기의 신관에 큰 관심을 보였다. Certainly the ignition details we have for the flamethrower from the original text indicate that it was some kind of very slow burning but sparky fuse which gave plenty of sparks but burned relatively slowly. It'd be no good having a fuse that burned quickly because it would just burn away and there wouldn't be enough ignition there for the thing to keep up a continuous stream. 고대 중국인들이 화염 방사기에 사용한 가연성 연료는 무엇일까? We think that what they were using was something similar to gasoline or kerosene. So what I'm actually using in this device is a mixture of the two. 도화선과 연료의 화학적 성분 조사를 바탕으로 윈들리는 역사적 근거를 통해 고대 화염 방사기의 작동 원리를 연구했다. So this is our reconstruction of the Chinese flamethrower. Basically what we have is a brass cylinder. The quality of the brass was actually specified in the original document. And this forms the cylinder of a pump. Inside here is a piston, which is about so big. This would probably be made out of bronze or possibly wood, and it would be bound round with cord until it was a really snug, tight fit in the cylinder so we can get plenty of pressure. This moves backwards and forwards as the handle is moved backwards and forwards. On the forward stroke, it forces out the flammable liquid through a nozzle at the front of the device. And on the back stroke, it forces the fluid which is in here. It forces that down through that pipe there, up through an internal pipe here, and to a secondary nozzle at the front. So we're effectively getting two squirts, one on the forward stroke and one on the backward stroke. 화염 방사기 후면에서는 실린더의 직경이 크게 확장되면서 오늘날 눌림쇠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이를 끈이나 판지로 가득 채워서 손잡이를 당길 때 연료가 밖으로 새어나와 무기 작동자에게 튀는 것을 방지한다. The reservoir is in the bottom. Initially, in the original device, the whole thing, this whole tank would have been a large reservoir, which would probably be holding something like 25 litres. 여기엔 회전 경첩이 달린 역행 방지판이 있어 손잡이를 밀 때 연료를 빨아들이고 손잡이를 당길 시 연료통으로 되뿜어 전면에 있는 두 번째 분사구로 이동시킨다. The ignition system is a slightly different proposal because the texts are not that clear on how exactly this worked. The little fuse assemblies are going to fit just inside a little holder there. They're ready to be lit. The front portion, the ignition chamber, goes on. Then all remains to do now is to light the fuse and we're ready, pretty much ready to shoot.
윈들리는 화염방사기 18m 전방에 건초 도미를 세우고 발사의 정확성을 시험해 볼 계획이다. 화염 방사기가 18m 전방으로 휘발유 화염을 내뿜자 리차드가 세운 관역은 잿더미로 변했다. 막강한 위력이 증명된 셈이다. Well, that from where I was standing, that was absolutely staggering. That was awesome, and to see that stream of fire coming at you must be absolutely devastating. 화염 방사기에 가장 적합한 전술적 위치는 어디일까? They were used in a whole host of different ways. They were used on board ship. They were used on ramparts as defences for fortifications, and almost act as a kind of spearhead for frontline troops. We know from 20th century experience that the flamethrower is one of the most terrifying weapons that anyone can face. And certainly there would have been a serious risk of being burnt if you were in front of it. But they were fairly short-ranged weapons. And a lot of the time their value would have been psychological. If a flamethrower of that description was guarding a breach in a city wall, it would have been a very brave man who would have attempted to go through it. 하지만 군사 목표물은 18m 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고대 중국인들이 사정거리가 1.6km가 넘는 무기를 개발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화약이 등장하기 전인 서기 1000년경의 중국인들은 장거리에도 공격이 가능한 무기를 개발해 고대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켰다. 그것은 바로 쇠뇌였다. 또한 중국의 무기 기술자들이 쇠뇌 기술의 정수를 꽃피웠다는 놀라운 증거도 발견되었다. 중국의 문서 보관국에는 11세기에 출판된 군사 전략 저교라는 고대 사료의 희귀한 사본이 보관돼 있다. 이 자료는 고대 중국 전투사의 대표적인 기록이다. 이 책 속에는 정교하고 놀라운 고대 중국 무기의 숨결이 드러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강력한 포위 공격 무기였던 삼중쇠뇌이다. 삼중쇠뇌는 8m 길이에 가까운 무기로 한 개가 아닌 3개의 쇠뇌를 연안으로 사용해 그 위력을 배가시켰다. 엄청난 내구력의 이 공격 무기는 장전하는 데만 장정 여럿이 동원돼야만 한다. This is the largest long-range weapon. The original model would be twice as big, twice as long as this model. Mostly it's used to defend, but it could certainly be used for attack. It has fierce power from these triple bows. It would take 10 soldiers or more to turn the axle and to load the string on the trigger. 이 괴물 같은 쇠뇌는 어떤 화살을 사용할까? The arrows for the siege crossbow were huge. They were made from iron and could fly as far as a mile. 철갑탄 탄두 형태의 이 3m짜리 미사일은 명중시 막강한 위력으로 관역을 꿰뚫는다. 공성전용 쇠뇌는 크기도 엄청나게 크지만 기동성을 갖춘 다용도 무기다. 이 거대한 쇠뇌는 축과 굴대로 고정되어 있어 빠르고 정확한 조준이 가능하다. 일단 목표물 조준이 끝나면 방아쇠를 망치로 내리치면서 팽팽하게 당겨진 대형 화살을 발사한다. 마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되자 이에 관한 대비책으로 도시방벽 내부의 방어력 역시 강화되었다. 도시방벽의 높이와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격 무기도 더욱 크고 강력해지고 말이다. 고대 중국의 가장 위력적인 공성 무기는 선풍포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 선풍포는 사정거리 내의 도시방벽은 물론이고 주민까지 정확히 명중시켰다. 당시 서구의 공성전용 투석기는 무거운 줄을 달아 발사체를 장전한 뒤 이를 풀며 발사하는 방식이었지만 선풍포는 이와 달랐다. 무거운 추 대신 10명의 군인이 지뢰의 짧은 쪽 줄을 당겨 반대쪽에 조준된 54kg의 돌을 400m 이상 날려보냈던 것이다.
이는 곧 선풍포가 기동성 높은 가벼운 무기로 공성전은 물론이고 야전에서도 다양한 곳에 배치될 수 있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외에도 서양식 투석기는 엄청난 하중을 지탱할 튼튼한 뼈대가 필요했지만 선풍포의 경우 막대 하나면 충분했으므로 또 다른 강점을 지닐 수 있었다. The advantage of the whirlwind catapult was the mobility and flexibility that it provided, in contrast to the larger siege engines, which were basically static. A whirlwind catapult could be mounted on a tower or a city wall and used to command a very wide arc of fire, or alternatively, on the battlefield, it could be rushed quickly to any place where massed firepower was required. 고대 사료에는 수천 대의 투석기에 선풍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은 마을 전체를 수시간 내에 초토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성전은 마을을 전멸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않고 보병을 적진으로 투입해 침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료에는 구름다리라 불린 대형 공격 무기에 관한 증거가 남아있다. 이것은 부드러운 명칭과는 달리 실제 용도는 무척 파괴적이었다. 10분의 1 크기의 이 축소 모델에는 접이식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다. The ancient Chinese invented this siege machine with the name Cloud Bridge, meaning very tall bridge. It has wheels and it could be pushed forward until it reached the wall. Soldiers could safely hide inside the machine until the wall was reached. Stepping on this ladder, the city walls could be climbed onto. You can imagine in a battle scores of cloud bridges being pushed forward and hundreds or thousands of soldiers climbing the ladders. Cloud bridges were really powerful in ancient wars. 황소 여러 마리를 동원해 끄는 엄청난 규모의 구름다리도 존재했다. The main point of this type of machine is to get attacking troops on top of the city wall. So it was obviously important as the height of walls increased that the height of the machines was increased to match them. 하지만 구름다리에도 약점은 있었다. The normal way of attacking this kind of wooden siege engine was obviously to set it on fire. This could be done simply by throwing burning materials at it, or in a later period by the use of burning oil or flamethrowers. So the logical counter was to cover the machine with uncured hides, which would be very difficult to burn, keep them soaked with water, and in that way armour them and the people inside against missiles at the same time as you make them fireproof. 공격 부대가 방벽을 올랐다 해도 치명적인 대비책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날카로운 쇠 방어막이었다. This battle machine is called a San Yuan knife cart. It's a two-wheeled cart installed with knives. Its major function is in the eventuality that the gates failed to hold or the city walls were breached. It would be rolled into place to block up streets and defend them. 이 칼술에는 다른 방어막에 비해 장점이 하나 더 있었다. 기동성이 가미되어 어디든 필요한 곳에 배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철조망처럼 어느 틈새든 막을 수 있었다. In the ancient wars, a practical cart was built according to the size of gates or width of streets. I think it would be twice the size of this, at least. 하지만 시가전은 대형 장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 장비는 언뜻 방벽 크기에 맞춰 제작된 듯 싶지만 예상 외의 놀라운 용도를 지니고 있다. This is a military machine used in ancient Chinese warfare with the name nest cart. It is actually a small house that can be lifted up and down to scout. In the middle area of China, the lands are mainly flat,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ee far on the enemy's side. With this device, we could see the enemy's situation from high. 둥지수레는 현대전에서 군사위성과 같은 전략적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닌 고대 중국의 무기 가운데는 현대 군대에까지 본질적인 기술이 이어진 장비도 존재한다.
고대 중국인은 세계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혁명적인 무기를 개발해냈다. 바로 총이다. 당신이 찾는 행복의 파랑새는 뉴욕 생명 안에 있습니다. 162년 동안 지켜온 신뢰와 가치, 행복한 미래와 키스하세요. 뉴욕 생명. 세계 재벌의 등장 그 이전 히피가 있었다. 컴퓨터가 이룩한 문화혁명 그 앞에 지배문화에 대항하는 하위문화의 혁명이 있었다. 히피와 그들의 유산을 만나보자. 가장 매혹적인 동시에 위험했던 사회현상 히피를 탐험한다. 놀랍고 특별한 히피의 모든 것 히피. 7월 9일 오전 오후 10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뭐예요? 히스토리 채널이 엄선한 6월의 테마위크. 밝혀지는 진실, 성서 속 인물들, 논란에 쌓여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날 새롭게 나타나는 증거들을 통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밝혀본다. 지혜의 왕 솔로몬. 하지만 잔혹한 폭군이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수를 팔아넘긴 인물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된 가롯 유다. 유다의 일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는 왜 성경에서 감춰진 것일까? 지식을 키우는 채널, 히스토리 채널. 고대 중국 무기의 다양성과 우수성은 감탄을 자아낼 만하다. 하지만 화약의 발명으로 중국의 군사 기술은 비로소 현대에 버금가는 수준에 올랐으며 이로써 중국 군대는 현대 장비의 원조격인 첨단 고대 무기를 개발해냈다. By the 10th century, weapons called fire lances, bamboo tubes filled with kinds of gunpowder, mixed with fragments of iron, ceramic shards, things like that, they were set fire to. You advance towards the enemy, and these things spit fire and various bits of poisoned ceramics. At the same time, new compositions of gunpowder were being developed, which produced much more explosive force and less in the way of flames. And when these were combined with the principle of the projectile being forced out of a barrel, the result was the development of the gun. 북경의 군사혁명 박물관에는 경이로운 무기가 전시되어 있다. 바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소총이다. 1351년에 제작된 이 놀라운 무기는 현대 화기의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으며 총구와 약실의 형태까지 확실히 드러난다. The invention of gunpowder weapons certainly revolutionized Chinese warfare, but it did far more than that. Within 40 years, the same technology had spread all the way from China to the west of Europe. And in fact, the use of gunpowder as a propellant, as a weapon, revolutionized world warfare. This is an example of a Chinese gun, probably of the 16th or 17th century, but it's a wrought iron construction around the barrel. And this type of gun appears really very, very early in China. You can see at the center there's a thickened breech section to reinforce the barrel against the blast as the main charge goes off. And you can see the touch hole where light's applied to it. 총 내부에 장착된 뇌관이 점화되어 화약이 폭발하면 총밑 쪽으로 화력이 전달된다. 총 내부에 가득 지어진 화약이 강력히 폭발하면 그 폭발력이 유일한 출구인 총신을 통해 전달되고 이에 총알이 발사하면서 적을 명중시키게 된다. 이때 총알이 발사되는 위력은 엄청난 수준이다. The same principle which is used in the early handguns which have been found from medieval China can be applied to very much bigger weapons, including cannon large enough to batter down city walls.
This is the earliest tube-shaped metal gunpowder weapon in the world. It was made in the year 1332 and is the grandfather of all modern cannons. The calibers and length of the tubes have become bigger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cannon. This means it can support heavier bombs and bigger trajectories, and the damage done by the cannon becomes bigger and bigger. 더불어 강력한 폭발의 위력 자체를 공격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었다. 바로 폭탄이다. 고대 사료를 보면 중국인들이 거의 1000년 전에 촉발 기제를 활용한 폭발 장치를 개발한 사실이 분명히 나타난다. 또한 역사책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새로운 증거도 드러났다.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것과 전술적으로 일치하는 고대 중국 무기가 발견된 것이다. 과연 중국인이 지뢰까지 발명했을까? Most people would expect that a landmine would be an innovation of the 20th century, but in fact something very similar was in use in China as early as the 13th century, and by the 15th it had been developed into a very sophisticated device which could be set off by the pressure of a person's foot. This would release a pin which would release a weight underground and set off a flint and steel detonator. And this would explode a large piece of bamboo stuffed full of gunpowder right underneath the enemy soldiers' feet. 이 지뢰는 대나무를 비롯한 파편을 위로 폭발시키면서 적군의 발을 관통해 진군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소총과 지뢰의 발명은 중국이 오랜 세월에 걸쳐 전쟁 무기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지뢰와 소총이 발명되기 1500년 전에도 고대 중국의 야금학자들은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는 공격 무기를 개발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강도 쇠뇌였다. 쇠뇌는 고대 중국 전쟁터를 휩쓸었던 강력한 무기로서 무려 수백만 개가 보병부대에 보급되었다. 하지만 목재 소재라 현재까지 남아있는 쇠뇌 유물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This is an example of one of the very earliest Chinese crossbows. It's just the stock made of wood covered in lacquer and beautifully decorated. It's the trigger mechanism that's at the heart of the Chinese crossbow, and it's an extremely clever device. 정밀한 부품을 조립해 제작한 방화쇠가 장착된 쇠뇌는 놀랄만한 명중률을 자랑한다. 이와 같은 방화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수준의 주조술이 요구된다. And in fact, the technology is quite comparable with a lot used in the gun trade a millennium and a half later. Yet these things were invented in the 4th century BC. 단순한 활에서 개량을 거듭하며 완성된 쇠뇌는 무려 수천 년간에 걸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한 무기로 손꼽힌다. 쇠뇌가 일반 활보다 위력이 강한 이유는 무엇일까? The ordinary bow is formed by an arc and a bowstring. It's pulled by hand, and as a result, the bowman would get tired using it. It's also hard to aim. 하지만 고대 중국 쇠뇌의 경우 활의 시비가 방화쇠 장치에 부착된 걸수의 힘을 이용해 당겨지고 고정된다. The trigger mechanism could be conceived as the ancestor of the trigger from a modern rifle. 쇠뇌의 방화쇠 장치를 통해 공사는 오랜 시간 지치지 않고 시위를 당길 수 있었으며 조준 역시 훨씬 수월한 편이었다. 이러한 쇠뇌는 다른 활에 비해 전략적인 강점을 지닌다. The most significant advantage of the crossbow is that soldiers could use it for ambush. Once they discovered and aimed at targets, they would simply need to pull the trigger. Then the arrow would fly out with incredible power. It only demands the small force of pulling the trigger with a finger, and it would be transformed into a really big force to shoot out the arrow. 중량 900g의 화살이 발사되면 270m 이상 날아가 무장한 적의 살은 물론이고 뼈까지 그대로 관통해버린다. 이렇게 감탄을 자아내는 공격무기인 쇠뇌를 제작하는 기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양 푸쉬는
무려 2500년 가까운 세월에 걸쳐 대대로 쇠뇌를 제작해온 가문의 자손이다. 또한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와 재료만으로 고대 쇠뇌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I couldn't tell you how many generations in my family have been making bows. My ancestors were all bow makers. This looks exactly the same as a crossbow excavated from a West Han tomb. This is a Han Nu crossbow. In Chinese, this means with anger. Its history can be traced back to 2,500 years ago. This replica was made exactly according to ancient drawings. The trigger on this crossbow is made of bronze and exactly the same as the one excavated. Many modern tools were used like lathes, mills, and planes. Our ancestors could make these exquisite triggers thousands of years ago without modern tools. 이 훌륭한 복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양푸 씨는 쇠뇌의 전략적 장점을 발견했다. The leather strips bound on the chocks are to fasten the bow. The bow can be disassembled to make it convenient to carry on military marches, and then reassembled on the battlefield. 과연 쇠뇌가 지닌 파괴력과 사정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According to ancient texts, the most powerful crossbow could have a tensile force of up to 260 pounds. It was called crossbow loaded with feet. It could reach over 500 yards. Very deadly. 이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쇠뇌가 발사한 50cm짜리 활에 명중되면 현대의 357구경 총알을 가슴에 맞은 듯한 치명타를 입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기 역사에 신기원을 써갔고 서기 200년경에 이르러 쇠뇌를 개량한 위력적인 신무기를 개발한다. 총이 등장하기 수백 년 전 세계가 단순한 활에 의존하고 있을 때 중국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연사가 가능한 공격 무기인 자동 쇠뇌를 개발해냈다. 이는 고대의 기관총이나 다름없었다. Here on top we've got a magazine that holds these bolts, slotting down into there like that. Holding this lever, working the action, the whole magazine comes forward. The string slips into that notch, so it can then be drawn back. It's also holding down a little peg, so that when the magazine is steady on the stock, pushes the peg, wallop, shoots the projectile down at the enemy. And as fast as you can work the action, that's how fast you can shoot. 100명의 군사가 모인 중대 10개로 이루어진 연대에는 수천의 공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한 번에 무려 6-7천 발에 달하는 화살을 적진으로 쏟아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곧장 전쟁터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살상률은 1500년이 지난 1차 대전에 이르러서야 재현됐으니 실로 경이로운 위력을 자랑한 셈이었다. Now the beauty of this weapon is it's idiot-proof. You don't need to be a trained soldier to use it. It gives the rate of fire that a trained archer can put out, but without all the hardship of learning to do it. 보통 고대 중국 황제의 군대는 예비군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곧 평상시에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을 전쟁 발발 시 병력으로 차출해 활용했다는 뜻이 된다. 자동 쇠뇌는 미숙한 병사들에게 지급하기 이상적인 무기였다. 수천 개의 자동 쇠뇌가 일제히 발사되면 적들은 감히 접근할 엄두를 못 냈다고 한다. 화살을 초당 한 발씩 발사하는 자동 쇠뇌는 경이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었다. 이는 곧 고대 중국인이 20세기에 등장한 자동 화기보다 무려 1500년이나 앞서 기술을 개발한 셈이다. 자동 쇠뇌의 화살 한 발이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기엔 미흡하다 치더라도 동시에 수천 발이 발사되면 공포로 몸서리치는 광경이 연출되며 독화살인 경우 위력은 배가 된다. 독화살에 긁히기만 해도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그 후 중국은 화학적인 에너지원인 화약을 이용하면서 적진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현대에 못지않은 기술 수준을 선보이게 된다. 11세기경에 이르러 중국은 현대 군사 기술자들도 감탄에 맞이 않을 만큼 우수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화약연료 기반의 로켓을 완성한 것이다. 중국이 최초로 화약을 군사용도로 활용한 시기는 서기 1000년경으로 추정된다. 화염방사기의 도화선 제조에 화약을 처음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화염방사기의 사정거리는 가연성 액체를 뿜어낼 수 있는 거리에 한정되었다. 또 중국인들은 여흥을 위한 폭죽 제조에도 화약을 사용하곤 했다.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 무기 발사 기술을 개발한 경험도 보유했다. 결국 이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했던 셈이다. 일본 근해의 바다 밑에서 놀라운 고고학적 유물이 출토되면서 고대 중국인이 개발한 초기 형태의 화약 기반 폭발물의 존재가 세상에 선을 보였다. 학자들은 완벽히 보존된 폭탄 2개와 일부분만 남은 폭탄 4개를 발견했는데 모두 두꺼운 도자기에 봉인되어 있었다. 손상 없이 보존된 폭탄 2개의 엑스레이 촬영을 해본 결과 하나는 화약만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폭탄에는 화약과 철 파편이 함께 섞여 있었다. 조사 결과 이 폭탄은 수류탄의 위력을 갖춘 무기로 판명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중국인들이 다양한 무기를 개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대형 쇠뇌와 소총 및 대포를 비롯해 막강한 위력의 화염 방사기까지 모두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의문점이 제시되었다. 과연 전 세계가 투석기로 전쟁을 하고 있을 무렵 중국이 로켓 추진식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초기만 해도 화약은 주로 여흥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었으며 오늘날 축하 행사에서 보는 것과 같은 화려한 폭죽놀이를 연출해냈다. 과연 고대 중국인들이 이와 같은 화약 기술을 바탕으로 로켓 기술을 발전시켜 자주식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 Under the Song dynasty in the 13th century, they were still used only for toys and for firework demonstrations. But soon after that, they began to have a military application. This was well before the use of rockets in warfare anywhere else in the world. 초기 로켓 기술은 기본적인 형태를 거쳐 군사적 용도로 활용되었다. 화약연료 기반의 로켓을 화살에 부착해 발사함으로써 추진력을 향상시켰던 것이다.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새 모양의 공기역학적 동체에 로켓을 부착해 발사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리고 이건 완성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Under the Ming dynasty from the middle of the 14th century, rockets began to be used en masse in Chinese warfare. They were fairly small devices with arrowheads on the end of a stick propelled by a rocket tube. They didn't have explosive warheads, so they were most useful when fired en masse. 현대의 연발 로켓 발사기처럼 중국의 로켓 발사 장비도 전쟁터에서 막강한 위력을 과시했다. 중국인들은 이에 만족치 않고 로켓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신무기를 개발했다. 현대전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로켓의 버금가는 놀라운 첨단 무기를 선보였던 것이다. 바로 탄도미사일이다. 14세기 초기에 등장한 이 탄도탄은 그 이름만으로도 적군의 두려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This is an ancient weapon called Fire Dragon issued from water. It was used in naval battles, and when issued, it had a long flame tail, looking like a fire dragon. There are many types of bamboo in China, so it's easy to find the material to build the weapon's body. 실제 발사 원리는 어떨까? It has something like fireworks attached to the outside, which act like a powder flask when they are lit. The whole thing starts to fly. The mouth in the front is loaded with gunpowder, which explodes the enemy's ship. 이 로켓의 더욱 놀라운 점은 2단 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During the flying, the first stage burns, but ignites the second stage. This drives the fire dragon to fly further and reach the enemy's ship and explode.
하지만 적이 사정거리 밖에 있다 하더라도 대책은 분명히 있었다. 로켓 추진 화살 3발이 장착된 탄창을 미사일의 앞쪽 입에 부착한 것이다. 수백 발의 활용 미사일이 발사되면 적선은 몸소리를 치며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다. This fire dragon issuing from the water might be thought of as a sort of primitive cruise missile. Its main use was from one ship against an enemy fleet in naval battles on the large rivers of China. I think, though, that its main impact would have been psychological. The large carved and painted dragon head on the front would probably have had more impact than the shower of arrows which it discharged when it got within range. Nevertheless, it's an extremely sophisticated piece of technology for its time. 현대 첨단 무기 기술의 바탕에 고대 중국 무기 기술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건 경이로운 사실이다. Those first Chinese military technicians who first used gunpowder to propel a rocket device forward can take as much credit as anyone for putting a man on the moon. 중국인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현대에 버금가는 첨단 무기를 개발했다. 앞으로 학자들의 연구가 계속되는 한 고대에 관한 통념을 뒤바꾸고 인류 역사의 신기원을 발견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